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포지움의 전체 진행 사회를 맡은 NRC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윤두섭입니다. 아침 인사 올리겠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시어 국민과 과학기술이 함께 여는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 미래전략 선자리와 갈길 심포지움을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산학간연민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 비전을 연구하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NRC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과 비전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월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3월 제1차 세미나인 AI와 기본사회를 시작으로 4월에는 스탠퍼드 대학의 신규육 교수님과 함께 인재 강국 전략 세미나를, 5월에는 피터 하잇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성장 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를, 6월에는 최재천 교수님과 함께 기본 생존과 미래 사회의 미래라는 한국 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4차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차 세미나는 국가 미래 전략에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고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먼저 개식 후에 기조 강연이 이루어지고 10시 50분부터 제1세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오전 일정이 진행됩니다. 오찬 이후 13시부터는 이곳 제1소회의실과 제1세미나실 그리고 제2세미나실에서 3개의 분과별 세미나가 동시에 14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15시부터 이곳에서 세 번째 세션인 종합토론이 진행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빈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귀빈들의 소중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늘 의제를 선정을 해서 중요한 장기 의제에 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에는 비교적 장소도 좀 좁고 모이기도 조금 어려운 자리에서 했나 싶어서 오늘은 좀 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를 했던 것들을 이렇게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행사는 광복 100주년 그러니까 2045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저변을 확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얘기 그다음에 기타 또 얘기들을 응축해서 예산처는 예산처대로 또 국가 기획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204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일을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님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대통령님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저희 연구원들, 그리고 또 학계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과 이걸 믿고 저희들이 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20년을 바라보고 가는 작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의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국민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하고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6개 연구기관과 또 저희들과 함께하는 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 NST 23개 연구기관도 함께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내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미래연구원 김기식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국회 미래연구원장 김기식입니다. 정말 바쁘신 중에서 특히 국정 운영에 정말 시간이 없으실 텐데 와주신 우리 박홍근 장관님, 그리고 우리 이한주 이사장님, 김지영 경산호 위원장님, 강남은 교수님, 부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김호기 교수님께서 제일 고생하시면서 많이 만들어 주셨고요. 오늘 기조 강연해 주신 우리 오세정 총장님 너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정말 구조적인 전환기에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문제를 낳았지만 또 한편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켰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가 이제 붕괴했고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도 발생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던 우리 제조업 산업도 AI 시대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출생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청년층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령기 아동 인구를 줄일 뿐만 아니라 대학 신입생 규모도 줄이고 군대 병력 자원도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청년 노동 공급의 부족을 낳을, 우리가 청년 실업 얘기하다가 이제는 청년의 노동 공급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정말 구조적인 변화의 시기에 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하는 국가적 좌표가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보면 어쨌든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라고 하는 국가적 좌표를 갖고 우리 한국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고, 민주화 이후에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라고 하는 또 국가적으로 나아갈 좌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좌표를 상실한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 전환기에는 무엇보다 구체적 성과를 쌓아가는 실용적 접근을 통해서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좌표를 세우는 작업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좌표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 국회 미래연구원도 함께 해서 정말 국제 질서의 변화, 산업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이 3대 축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좌표를 만드는데 오늘 이 자리가 기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사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오늘 이 심포지움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만큼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이신 조정식 의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실 예정이었는데 중요한 일정이 생기셔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조정식입니다. 제5차 국가미래전략 세미나 대한민국 미래전략 선자리와 갈 길 심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과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기획예산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귀한 고견을 나누기 위해 거름해 주신 학계, 연구기관,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인공지능 중심의 기술 혁신, 그리고 국제 질서의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운영의 틀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에서는 대한민국 2045 4가지 시나리오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전환과 경제성장, 기본사회와 민주주의, 신국제질서와 실용 외교에 이르는 논의가 폭넓게 이어집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단순히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닌 경제, 사회, 외교가 긴밀히 연결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의 문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가의 중장기 전략은 정권과 세대가 바뀌어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의 결실을 만드는 공론의 장이 바로 국회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과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5차 국가미래전략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3일 국회의장 조정식 대독.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정식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시즌이 본격 시작돼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지내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좀 숨을 돌리겠습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토론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그리고 저 책자를 보면서 오늘 마음 같아서는 모든 일정 다 제치고 끝까지 좀 다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하는 일과 또 맞닿아 있기 때문이고 오늘 여기서 발제하고 토론하신 내용들이 향후 저희가 수립하는 2045 전략의 근간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이한주 이사장님과 김기식 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김지영 위원장님, 강남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세정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이제는 광복 이후에 소위 추격형 경제 전략을 통해서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경제 성장 그리고 또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자리,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전략, 성공 방정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AI 등 산업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의 산업 문명 기반의 경제 사회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문명사적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로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잠재 성장률 하락, K자형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위기도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공급망, 경제 안보 등 또 통상까지 국제 질서도 새롭게 재편되면서 우리의 외부 환경까지 재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복합 위기에 제대로 신속히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은 현재 1% 중후반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40년대에는 0%까지 추락할 거라는 그런 뼈아픈 경고를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추격형 경제 전략은 선진국이 이미 만들어놓은 정답을 따라갈 수 있을 때만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위기들은 아직 어떤 국가도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참조할 대상 그 자체가 없는 전인미답의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구조적 위기들은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도전 요인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임에 분명합니다. AI 글로벌 표준 또 국제 통상 질서 재편 등 아직 향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영역은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기후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이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서 내년도 사상 최대의 추가적인 세수가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천재 이루의 기회가 저에게 또 한편에서는 열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떤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요즘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골든 타임이다라고 봅니다. 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은 단기적이거나 단편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 전반의 낡은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청사진을 또 제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앞서 우리 이한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2045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중장기 전략 수립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을 하고 이한주 위원장님과 제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대한민국 2045 전략 수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말씀하신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 지금의 청년 등 다음 세대가 이제는 다음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가 될 중심이 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분기점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지향점을 흔들림 없이 잘 설정하고 이를 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도 마련해 갈 것입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국민 공모, 현장 소통, 설문과 여론조사 등 입체적인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년들 그리고 일반 국민과 전문가 또 미래연구원을 포함한 우리 국회의원들 등 입법부까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 교육, 노동, 연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시스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같이 대한민국 대개조 핵심 과제로 이렇게 선별해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제는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또 파급력이 큰 만큼 우리 국민들과 전문가들 또 각계 이해관계자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수렴해서 신중하게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는 정책 과제가 재정과 연계되지 않으면은 그냥 무의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가의 재정 계획, 특히 5년 단위의 그런 국가 재정 운영 계획과 잘 연계해서 저희가 실행력을 제고하겠다. 선언적 계획에 그쳤던 과거의 중장기 전략 한계를 답습하지 않고 살아있는 전략을 수립해서 국민께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 국가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상당 기간 확보해 오지 않았습니까? 18세기 후반 영국이 기계화 산업혁명을 주도해서 근대 자본주의의 생산, 무역 구조를 선도했습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은 정보통신 기술 혁신을 선도해서 글로벌 IT 표준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AI 대전환과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도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지만 이 글로벌 주도권 확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한 그런 출발점이 오늘 이 토론에서도 함께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산체도 열심히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지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활기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영입니다. 올리버 웬델 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처럼 법률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법학자이자 미국의 연방대법관을 역임한 분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은 그분이 아니고 그분의 부친이자 의사이고 수필가인 올리버 웬델 홈스 시니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제목이 아침밥상으로 시작하는 시리즈 저서를 몇 권 펴냈습니다. 이 중에 아침밥상의 독재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순풍을 타거나 때로는 역풍을 맞거나 하더라도 항구에 닿으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항해를 해야 한다. 그저 떠밀려 다니거나 한 곳에 닷을 내리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미국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이자 작가인 리처드 엘 에반스가 그의 저서 미래에 대한 믿음에서 썼다는 인생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구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면서 선자리와 갈 길을 표제어로 삼고 있는 것도 저는 같은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미래를 다른 단어로 쓰면 변화이고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복 이후 100년이 되는 2045년이 2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변화의 속도는 빠르고 도전의 세기도 매우 강합니다. 변화와 도전의 바람이 세면 셀수록 어디로 나갈 것인지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 얼굴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의 가치는 지속 가능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해안을 모으는 일,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일을 가장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이현주 이사장님, 그리고 오세정 자문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과 김계식 연구원장님, 그리고 기획예산처와 박홍근 장관님, 기본사회위원회와 강남훈 부위원장님,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대열에 함께하고 계시는 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발제 토론 답자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께도 모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이 일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경사노위는 인구 전환, AI 전환, 녹색 전환 등에 따른 노동과 일자리 미래 과제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회의체를 발족해서 심층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방식을 접목해서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하거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 주권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구현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심포지엄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해 가는데 좋은 이정표와 든든한 버팀목 초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강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그러한 이 심포지엄을 열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저절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AI 대전환의 이렇게 시기에서 보면 국내적으로 이 소수의 기업이 한두 개의 기업이 성과를 다 가져가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미래, 이런 미래가 또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 경제의 역사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 대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발전 경로에 올라선 나라와 쇠퇴 경로에 빠진 나라 사이에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었는데 18세기에 동일한 소득 수준과 발전 수준을 누렸던 영국과 청나라 사이의 이 대분기는 청나라가 영국으로부터 아편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그런 쇠퇴 국가로 전락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 경로에 올렸으면서도 대전환의 이 국내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중차대한 과제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몇 년 전에 재작년쯤에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을 보니까 2050년을 살아갈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피해로 인해서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GDP의 매년 19%를 상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피해가 이렇게 2050년을 살아갈 사람들은 우리보다 아무것도 안 해도 19%의 소득 감소를 겪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 연구에서 보면 이 발전 경로에 올라선 나라들의 공통적인 긴 역사에서 특징은 그것이 어떤 포용적인 경제 구조와 포용적인 정치 구조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의 목표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가 그런 발전의 모든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 사회가 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발전 경로에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앞선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빼먹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100년 전에 민주주의 혁명을 했고, 우리 촛불 빛의 혁명처럼 명예혁명을 했고, 또 100년 전에 대학에 투자해서 뉴턴을 대학 교수로 임명했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복지제도를 입법화했고, 세계 최초로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줬고, 세계 최초로 노동조합을 합법화했고, 노동당이 만들어지게 했고, 이런 포용적인 이 체제가 영국을 발전 경로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사회 길을 비전으로 가고 있는데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정책은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이렇게 햇빛바람 소득, 이런 운동들이, 정책들이 이제 작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30년을 한번 생각해봐 주시죠. 30년쯤 되면 이 정책이 잘 펼쳐져서 이 전국 인구 소멸 69개의 군에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모습, 그때 농어촌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 500만 명 정도의 농어촌이 어떻게 살아날까,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햇빛바람 소득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한 3,000개, 수천 개 단위의 햇빛바람 소득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계속 그
강조하시듯이 수만 개 단위를 왜 못 만드냐, 만들어내라, 만들어봐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수만 개 단위의 햇빛, 바람, 소등 마을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사회 연대 경제 아니면 햇빛, 바람,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버는 사회로 만들어지고, 전체 인구의 10%의 그 농어촌에서 지역화폐를 매개로 이런 사회 연대 경제가 활성화되는, 우리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길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사회 정책들이 이렇게 더욱더 발전하고 확대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여기 미래의 전략을 짜고 고민하고 계시는 이렇게 많은 기관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동안 개회사와 축사를 통해서 6분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짐작은 하시겠지만 귀빈 여러분께 드린 박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큰 박수, 뜨거운 박수, 강렬한 박수, 힘찬 박수, 활기찬 박수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과 함께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렁찬 박수로 개회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개회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께서는 이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면 바로 기념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인사들을 힘차게 해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대한민국 화이팅! 네, 잠시 단상을 정리한 후에 서울대 총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NRC 국가미래전략연구위 자문위원장이신 오세정 위원장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아니, 박홍근 장관님 바쁘신데 어떻게? 네, 그럼 바로 오세정 자문위원장님의 기조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이미 단상에 올라와 계시기 때문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묻기가 안 되는데 자문위원장의 자리를 맡아서 할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문위원들도 많이 오셨네요. 사실은 전혀 상의를 안 하고 발표 준비를 했는데,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우리 자문위원회 얘기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듣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심포지엄의 목적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목은 광복 100주년 그 AI 시대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 이런 제목이긴 했는데 타겟 데이트가 2045년입니다. 2045년이라는 걸 잡은 이유는 광복 100주년이라고 잡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광복 100주년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100주년 이후 2045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런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앞으로의 벌을 보는 것이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 어떻게 생각하느냐, 100년까지 보는 건 아니고 해방 후를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참 그 놀라운 우리 성과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UNDP에서 얘기하는 원조 수혜국이었다가 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 공역국으로 바뀐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걸 보면은 우리가 채택한 그 방법이 이제 패스트 팔로우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성공을 많이 잘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일한 세계적으로 우리가 30대 3호 순위국 클럽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5천만 이상이면서 3만 달러 넘는 그런 인구 그런 나라로 7번째로 참여를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여태까지 성장의 업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미래가 과연 이렇게 계속 이 성공의 연속일 거냐 하는 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AI 시대가 갑자기 도래를 했는데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잘 모르겠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저는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AI가 발전했다는 게 참 우리나라한테는 어찌 보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 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엔이나 뭐 이런 다자간의 그런 협동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국제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 갈등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구 환경이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큰 문제고 그래서 사회가 팽창하기보다는 축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국내 환경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아주 경이로운 발전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지 그런 여건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과거 80년이라는 생활이 우리 편하게 있는 역할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 국제 질서나 뭐 국내 질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참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서 뭐 중국이 그 동안에 좀 약간 놀고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행운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우리는 패스트 팔로우였지만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너무 분명하고 글로벌 아젠다 세터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과거는 우리는 선진국의 모습을 따라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추격 시대를 넘어가지고 미래를 제한할 그러니까 중견 국가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중견 국가로서 아젠다 세팅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아직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존경받는 중견국 선진국의 얘기는 약간 좀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뭐 인구나 이런 것들이 이 패권국이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중견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경제력, 과학기술, 문화, 민주주의 그리고 국제 기여 이런 면에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중견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2045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따라가냐는, 그래서 이게 미래 비전 앱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포용과 관용. 그러니까 너무 이 극단적인 이 대결을 하지 말고 포용과 관용을 하면서 신뢰를 얻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되어야 되겠고, AI 시대의 국력이 다 아시다시피 경제력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화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과거 식민지를 운영해 보지 않은 국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일이 거의 없는 나라로서 어떤 그 도덕적인 모랄 오소스를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나라라서 그래서 이제 한류도 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걸 잘 이용하면 정말 존경받는 중견국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루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일단은 경제적으로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AI 시대가 지금 사회를 바꾸는데 AI 시대를 이끌어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세계 최첨단이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만의 이 영향을 갖고 AI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과 선진 경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K-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K-드라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 그냥 굉장히 이 천박한 대중문화가 아니라 존중받는 그 문화가 되는 그런 글로벌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포용과 협동에서의 안정만 있었으면 좋겠고,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 제일 어려운 것이 극단적인 그런 대결도 있지만 어려운 게 사실은 수축 사회가 되면서 이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 달성성이 있다면 2045년에 우리는 존경받는 중국어가 될 거다. 그래서 근데 그 해결할 문제점이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해결할 문제점이 뭐냐?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우리 김준영 위원장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의 그 특징상 사회 양극화를 갖다가 이 늘리면 늘렸지 그 크게 하면 크게 줄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숙제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2045년 국가의 모습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 비전을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앞에 네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 해오던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개발, 뭐 과학기술 발전, 그다음에 문화생활 이런 것들은 해오는 것들 가지고 할 수 있고, 극단적인 대결, 이건 저는 정치 문화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축약하는 그런 문제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교육의 문제도 있고, 고용의 문제도 있고, 또 공정의 문제도 있고, 삶의 기반의 뭐 주택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다 같이 문제가 다 거기 모이는데, 사실은 기성세대는 그만큼 잘 살아왔고 노력하면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켜 왔는데, 앞으로 젊은 세대가 그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될 건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결국은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존경받는 중견국가로서 우리 사회 내부로서는 청년 세대들이 희망을 갖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를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 전문가들이 그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 원칙을 보면
일단 당연하게 우리는 이 경로 운영성을 봐야 돼요. 과거 우리가 여태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갈 가능성이 많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백지상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되고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지만 중요한 정말 이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사회의 문제는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난 교육 잘해야 돼. 그러니까 교육에 예산을 많이 줘. 이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교육에 예산을 주면 다른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 거냐. 서로 상호 의존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를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문제에서 이런 것들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입장을 가지고 비전은 정말 이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중견국들이 다른 나라가 존경하는 중견국이 되는 것이 비전인데 거기에만은 전략을 세우려고 그러면 정책을 세워야 되고 그 정책에는 앞에 얘기한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뭐가 우선 중요한지 그렇지만 그것들은 서로 상호조준다는 걸 이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투자와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를 해서 서로 평가하고 활용해야 된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사실은 우리의 각자의 전문가들이 잘 잊어먹는 것이 자기 분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신경 안 쓰고 자기 분야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저는 우리 2045 국가 미래 비전에서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핵심 설계를 경제 요소를 고려해서 기존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알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문제를 해야 된다. 우선순위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다 같이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데 과연 교육 예산을 늘려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고령화가 되는데 거기에 쓰는 예산과 젊은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육 예산과 늙은 이 세대를 위한 복지 예산의 균형은 뭔가 이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가용재산이 얼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 하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건 그냥 이 말을 하기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문제 부딪히는 때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태클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2045년의 대한민국은 AI를 혁신하고 제조 능력 AIX라고 보통 얘기하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걸 성장해서 포용과 관용으로 청년시대에 희망을 주면서 세계와 미래를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가 미래의 약속. 우리 미래는 예측하면서 가만히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현재 상황에서 미래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2045 오늘 그 심포지움이 한국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거기 가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의가 되고 상당히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조 강연을 마치고 바로 제1세션 주제 발표로 이어지기 위해서 잠시 단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어져? 그러면
문명재 교수님 여기 와서 하죠? 네. 사회가 말씀드렸어요.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세션 주제 발표는 요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1세션은 그 좌장을 연세대학교 문명재 교수님께서 맡아주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명재 교수님을 일단 저희 포디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에) 주제 발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문명재 교수님 진행으로 발표만 진행을 하고요. 종합토론은 저희가 다시 단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연세대학교 문명재 교수님 소개해드리고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문명재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행정학과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행복하고 정의 많은 사회를 만드는 그런 설계하는 학과다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하는데요. 미래를 오늘 이야기하는 심포지움이고 세미나이다 보니까 사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풍성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굉장히 탄탄하게 구조가 짜여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오늘 그 앞에 개회식에서 개회 산하 축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제기되고 확인되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조 발표에서 우리 오세정 자문위원장님께서 또 전체 그림을 또 그려주셨고요.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그리고 복합적인 그런 전환 사회에서 어떻게 경제 사회 구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사실 그것을 받아서 세부 분과가 AAX와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 기본 사회와 민주주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제 질서 재평과 그다음에 우리의 실용 외교에 대한 부분이 각각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첫 번째 세션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기초를 놓는 그런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실 분과 그리고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고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사실은 우리 김호기 교수님께서 이 미래 전략 연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사실은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호기 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2045 네 가지 시나리오, 그래서 혁신 전환 역량과 사회적 전환 역량을 가지고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두 번째 발표자는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윤홍식 교수님께서 복합위기와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과제라는 주제로 또 연이어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토론은 나중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 지금 경인사의 기평위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태수 인하대학교 초빙 교수님, 복지 보사연의 전임 원장님을 맡으셨고요. 그래서 이철희 교수님께서는 그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아마 더 많은 코멘트를 해주실 것 같고, 이태수 그 보사연 원장님께서는 아마도 사회 전환 역량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호기 교수님을 이 세 분의 발표자, 그 첫 번째 발표는 고동현 박사님, 홍기빈 박사님, 그리고 김호기 위원장님께서 같이 하시는데요. 대표로 발표는 고동현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민국 2045 네 가지 시나리오 주제 발표를 맡은 고동현입니다.
저는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의 초빙연구위원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 발표, 대한민국 2045 4가지 시나리오 발표는 경제인문사회연구의 홍기빈 위원님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김호기 교수님, 그러니까 NRC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김호기 위원장님과 함께 공동으로 준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 발표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2045년은 광복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역사적 분기점이자 무맹사적인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AI 전환과 인교 위기, 그리고 기후 임계점과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형성이라고 하는 이 문명사적인 전환은 사실은 개별 대응으로는 풀 수 없는 이 복합적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딜레마는 이 미래를 향해 있을 때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4가지로 전환이 딜레마, 그러니까 발전 국가가 성공의 어떤 지렛대가 됐지만 이런 전환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체의 어떤 성장이 걸림길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혁신의 딜레마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물적인 인프라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혁신 지체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 신뢰의 딜레마라고 해서 그 저수준의 신뢰, 그리고 사회적 결속 수준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번째는 이 동반의 딜레마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속도와 합의의 긴장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길에 있어서 저희가 던져야 될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술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술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으로 전환하고 그 성과와 충격을 새로운 사회 계약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이중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전통적인 미래 예측 방법이 아니라 저희가 쓰는 방법은 전략적인 미래 예측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형적인 미래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에 대한 미래를 탐색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장기적인 기회와 위험 관리의 어떤 전략적 모색들을 해보는 이런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우리는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나리오 플래닝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미래 전망에 있어서 핵심적인 동인을 한번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회 영역, 기술 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변화 동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도출을 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예정된 미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구조적인 힘 외에도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요소는 뭐냐면 핵심적인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아까 예정된 미래와는 달리 이 핵심 불확실성 요인은 선택이 열린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미래를 가르는 2개의 축으로서 혁신 전환 역량과 사회 전환 역량이라는 2축을 설정해 봤습니다. 혁신 전환 역량은 기술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회 전환 역량은 이런 기술 혁신의 충격과 성과에 어떻게 함께 감당하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혁신 전환 역량의 축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혁신 전환 역량은 이런 이제 기술혁 지신의 혁신 잠재력을 실제적인 생산성 혁명과 경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글로벌 표준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역량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4가지로 한번 그 구성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의 사회적 침투 조정 역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의 지식과 정보를 내부적으로 흡수를 해서 이제
새롭게 동화하고 변환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기술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보는 이런 역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국가 역할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기업가적인 국가 역할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국가가 단순하게 시장 실패의 교정자 역할을 넘어서 시장의 창출, 그리고 새로운 방향의 설정, 그리고 공공 투자를 주도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기업가적 국가 역할들을 실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 전환 역량의 축을 이제 설정을 해봤는데요. 사회 전환 역량은 이런 기술 혁신의 충격과 성과를 사회가 흡수하고 또 이것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회 계약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보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이것도 이 사회 전환 역량을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와 결사체와 같은 이제 사회 역량들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시장의 힘들이 사회적 목적이나 어떤 사회적인 관계망에 다시 배태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이 기술 혁신의 어떤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제가 갖추어져 있는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 불확실성 핵심 변수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봤고요. 이 미래를 가르는 두 축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저는 공동가치 창출이라는 것을 상정을 해봤습니다. 혁신 전환과 사회 전환의 두 연결고리로서 공동가치 창출과 이용과 보상의 공유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 전환과 사회 전환의 공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서로 공진화할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혁신 전환과 사회 전환이 서로 상호 보완성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반쪽의 성공 또는 반쪽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 미래를 가르는 데 있어서 2045년을 이제 전망하는 데 있어서 아까 앞에서 설정했던 미래를 가르는 핵심 불확실성의 두 축, 그러니까 혁신 전환 역량과 사회 전환 역량의 두 축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혁신 전환 역량이 고도로 실현이 됐을 때는 우리는 혁신 성장 체제로 나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혁신 전환이 지체될 경우에는 우리가 저성장 체제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회 전환 역량이 고도로 설정이 됐을 때는 부정적인 신협약 사회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반면에 이것이 이제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절과 교착되는 이런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네 가지로 이제 설정을 해봤을 때 두 가지가 선순환 될 경우는 대전환의 선도라는 이제 이념형적인 모델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혁신 전환이 실현이 되지만 반면에 사회적인 어떤 분절이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분열된 성장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 전환의 지체와 그리고 반면에 사회적인 안정, 결속의 재구성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성취의 안주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가장 이제 나쁜 경우겠죠. 전환의 지체 그리고 분열과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느린 태조의 시나리오로 상정을 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는 사실은 굉장히 이념형적인 모델의 다름 아닙니다. 각각 이제 시나리오별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대전환 선도라는 시나리오 이념형적인 모델은
중거적인 사례 같은 것들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데 북유럽의 핀란드와 덴마크 같은 사례들이 좀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전환 선도는 이런 이중 전환에 우리가 모두 성공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분열된 성장의 시나리오인데 이것은 기술 혁신 전환에는 성공하지만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데 그리고 사회적인 결속을 이루는 데는 실패한 이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분열된 성장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고 그 핵심적인 중거 사례로 미국의 사례를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K자형 양극화의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이제 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절망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성취의 안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정이나 불평등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이루고 있지만 반면에 혁신적인 기술을 새로운 성장 혁신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성취의 안주라고 볼 수 있고요. 전형적인 사례로서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그런 이제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30년이 지속적인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혁신 전환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느린 태조의 시나리오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이제 경우겠죠. 이것은 이제 혁신 전환도 그리고 사회 전환도 이제 실패한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성장 동력도 소진이 돼 있고 청년들이 국외로 유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교착이 굉장히 심화돼서 사회적인 어떤 결속들이 다 해체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례들은 결국은 서서히 이제 퇴조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갑작스러운 이제 성장의 쇠퇴보다는 더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이중의 병목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혁신 전환의 축국에서 보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 인적인 역량들이 있지만 반면에 이것이 실질적인 생산성 혁명이라든지 성장 체제의 완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저전환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전환의 축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고역량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뢰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 특히 국회나 정당의 신뢰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새로운 사회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세계적인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을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가는 데는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런 혁신의 성과를 사회적 공유 기반이 양극화 속에서 굉장히 취약한 성과 공유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현재 좌표는 분열된 성장과 느린 태조 사이의 어떤 경계에 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양극화 추세를 우리가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오히려 분열된 성장의 추세로 가파르게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한민국 현재 좌표 속에서 그렇다면 어떤 이제 미래 전략을 우리가 추구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이면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이것은 혁신 전환을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산업화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이제 신성장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국가 역할의 재구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마츠카토의 기업가적인 국가라는 이론에 기반을 해서 이것을 혁신전환국가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혁신전환국가는 이 혁신의 원천을 이제 단지 민간에 내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이제 주도를 하는 이런 공공투자의 방식들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장의 단순한 양이 아니라 성장의 질들이 이제 질을 바꾸는 이런 이제 진짜 성장의 길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혁신 전환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조건들은 여러 사회적인 공론 속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대한민국 미래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 메가 프로젝트 외에도 새로운 양날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사회는 사회전환 역량의 제도적 구현을 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기본사회는 단순하게 사후적인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결핍된 소득을 이제 보전을 해주는 이런 어떤 복지국가의 기존의 복지국가가 아니라 사전 예방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역량의 향상으로 이어가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성장과 역량 개발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전환 역량에 있어서 기본사회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성장과 기본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혁신 전환과 사회 전환이 이중나선 구조로 이제 공진화를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시나리오의 이념형적인 형태로서 대전환 선도 국가의 미래가 열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하대학교 윤홍식입니다.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강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강론들이 많고 무수한 강론들이 있고 프로그램적 어떤 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에 대한 프로그램적 대안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다 모으면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한 총체적인 전략적인 이런 길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인사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니까 굉장히 반갑고 정말 2045년의 전망들을 제대로 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비교 정치경제학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렇게 이제 정치경제학자들의 합의한 일종의 합의가 있는데 그거는 국민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전환과 어떤 경제사회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경인사회 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는 놀라운 성공을 했고 그 경험들은 우리 이미 다 말씀하셨던 건데 사실은 분배가 성장과 어떻게 순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걸 제도화하는 데는 지난 30년간 또는 길게 보면 60년간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만든 세대가 결국은 지금의 여기 계시는 기성세대들이니까 2045년 미래 전략에서는 그러한 분배가 성장과 선순환하는 성장이 분배와 선순환하는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로드맵들을 그 후세대에게 청년들에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 여러 가지 복합 전환들을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이제 기조가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후 위기, 우리가 AI가 예를 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거나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AI가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같은 동일한 결과를 내올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건 왜 그럴까? 사실은 이 논의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몰아칠 때도 예를 들면 프리드만이나 예를 들면 후쿠야마 같은 사람들은 영미식 신자유주의로 다 자본주의로 수렴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지난 40년간을 보면 자본주의는 다양성이 유지됐고 스웨덴과 핀란드와 독일의 자본주의는 미국과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편적 영향을 미치는지, 기후변화가 어떻게 보편적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어떤 제도적 필터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즉 그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영향은 한국이 지난 60년 동안 만들어놨던 생산과 분배 구조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빌드업 해놓은 한국의 그 생산과 분배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진단 없이 우리가 AI의 영향을 얘기할 때 굉장히 그 얘기는 프랑스에도 적용할 수 있고 스웨덴도 가능하고 미국도 가능하고 한국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전달될 것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수렴이 아니라 AI 수렴이 아니라 수렴 속의 다양성이라는 개념들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AI 시대에도 여전히 자본주의의 다양성, 기후위기 시대에 여전히 자본주의의 다양성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그 그림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 필터라는 한국의 생산하고 분배해왔던 그 역사, 그 구조, 제도가 존재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층적 위기들이 이 제도적 필터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모습과 스웨덴과 독일과 미국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미래 전략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 네 가지 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보편적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제도적 필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그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유지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그 제도적 필터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미래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최근에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연구를 해본 결과 AI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수준이나 어떤 확산 정도를 국가별로 분류하고 그거를 몇 개의 자본주의 다양성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이론에 집어넣고 그것들이 어떻게 시간제나 임시직과 관련되는지를 분석해 봤더니 이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산체제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다양성 얘기할 때 조종시장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걸 얘기하는 대표적으로 독일과 미국을 비교하죠. 이렇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보다 조종시장 경제, 즉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AI의 전환이 훨씬 더 노동시장을 이중화시키고 임시직이나 예를 들면 시간제 근로자를 더 늘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건 왜냐하면 코어 노동자를 보호하는 체계로 생산과 분배 질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장 모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요 측면, 즉 그 나라의 성장이 수출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민간 소비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기업의 투자에 의존하는지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필터를 통과하는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제조업 수출에 그것이 첨단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제조업 수출에 경제를 의존하는 국가들은 훨씬 더 AI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노동자를 늘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복지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특정한 이론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한국 사회에 맞는 것들을 종합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결국 미래에 닥치는 AI나 기후위기나 인구구조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거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기본적 제도적 이해가 전제돼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AI 얘기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스웨덴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전략에선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최근 2020년대 이후에 비교정치경제학에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건데, 한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그 나라가 어떻게 분배하는지, 어떻게 복지제도를 제도하는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고품질 제조업으로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은 그 핵심 숙련 노동자를 보호하고 복지제도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공부자나 다른 제도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노동시장이 이중화되고 복지가 이중화된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기본사회나 어떤 복지를 우리가 원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선언할 수 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실현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조금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여기 상호 보완적 관계란 하나가 존재할 때 그에 비로소 다른 것들이 작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복지나 어떤 사회 정책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선언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지만, 그걸 실제 전략으로 수행하는 이행 과정의 로드맵으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런 거죠. 지금 기본사회라고 말씀하셨던 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태제고, 그걸 저는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보편적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누진적 보편 증세가 선순환하면서 정치적 정당성을 보장받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저 기본사회나 보편적 복지국가가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대기업이 예를 들면 숙련 노동자를 최소화하고 그걸 자동화합니다. 그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로봇 밀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거죠. 자동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산한 물건들을 해외에 팝니다. 국내 수요가 아니라. 그렇게 파는 방식으로 성장한 나라하고 저 기본사회라는 거하고 보편적 복지국가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걸 정치경제학으로 분석해 보면 굉장히 많은 갈등들과 긴장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 한국에 굉장히 성성 뚫려 있는 복지체제, 그 다음에 자녀적 중심, 선별적 중심, 보편적 복지가 못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사회 서비스를 민간의 저비용으로 의존하는 문제, 이거는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이 제조업 수출, 대기업 제조업, 그 다음에 숙련노동을 우회하는 자동화 방식, 수출, 이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청년노동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긴장을 이해해야 된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봐서 보면 한국을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복지사회 정책, 정치적 측면, 세계 체제에서의 한국의 지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을 규정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들을 종합적인 잠정적 평가는 수요는 내수나 민간 소비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출에 의존하고, 투자는 내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 수출을 위한 투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용인 산단과 예를 들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그러한 투자들도 결국은 거기서 생산한 물을 국내에 소비할 거냐, 아닙니다. 해외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나라인데, 대체적으로 정치경제학, 비교정치학에서 보면 그런 나라에서는 핵심 엔지니어나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 부분의 임금을 통제하고 나머지 사회 비용을 통제해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그거를 그 제조업 역량을 혁신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전체 국민들에게 그 성장의 성과를 나눌 수 있느냐가 과제가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 아무도 가본 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만 그 길을 아마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것들에 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한 건데, 우리가 과거에는 90년대 이전에는 복선형 수출이라고 해서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로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격차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큰 격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동도 굉장히 원활했고 그런데 그게 90년대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민주화되고 우리 기업들이 다른 전략을 짜게 되죠. 그게 뭐냐면 뭐로 표현하냐면 신경영 전략이라고 표현되는 건데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숙련 노동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자동화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혁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서 공정 혁신이 계속 더해집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의 역량 자체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90년대 이후에 예를 들면 데이터를 보시면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가 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정확하게 그게 90년대를 지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성장 구조가 연결되는 거긴데 역설적인 건 뭐냐면 97년 이후에 우리가 엄청나게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스웨덴이나 영국에 비해서 단일 기간 내에 복지 확대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 확대는 불평등의 확대와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게 성장 방식과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출 방식을 계속할 거냐, 그런 성장 방식을 아니면 그 수출과 수출이 내수와 순환하는 구조를 가져갈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사례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국가가 핀란드나 덴마크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핀란드나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다만 우리에게도 그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첨단 제조업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다이나믹 서비스와 연결시킵니다. 그게 다이나믹 서비스가 문화, 그다음에 기획, 디자인, 로지스틱 뭐 이런 거와 연관시켜서 경쟁력을 높이고 전체 수출에서 그런 다이나믹 서비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30에서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 제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져가게 되면 여기선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가게 되면 단순히 첨단 산업에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서비스에서의 일자리,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질의 사회 수비가 복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상당히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갑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여전히 수출 중심적이죠.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 성장 방식을 바꿀지, 그것에 기반해서 어떻게 분배 전략을 바꿀지, 분배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 구조를 바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2020년 이전까지는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국가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산업정책을 펴고 나면 그거는 WTO 위반이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대 지나고 나서 국가가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고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 일본 노골적으로 산업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귀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학자들은 또 저는 내셔널 리버럴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가 재구성되는 시점이다. 여기서 국가 역할이 중요해진다. 다만 지금 나타나는 경향은 그런 국가들에서 보편적이나 어떤 복지의 확대보다는 취약계층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재편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내셔널 리버러즘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학자들이 멀더나 예를 들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이 이론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강력한 국가가 귀환하고 있고 그 국가의 귀환의 중심엔 산업정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국가가 다시 산업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면 국가가 다시 생산과 한 나라에서 분배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국가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그래프는 보시면 뭐냐면 이게 2020년을 경과하면서 산업정책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시점인데 요거를 요로 가져온 건데 요 시점인데 자 이게 그냥 이렇게 가지 않고 꺾이는 그래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산업정책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단순히 경제정책이 경제정책뿐만이 아니라 분배정책과 복지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상식에 해당하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식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이런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인데
87년 이후에 민주정부의 역사나 뭐 보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 이후의 정권을 보시면 초기의 3개월하고 마지막 3개월의 지지도의 변화를 제가 표시한 겁니다. 어떤 정부도 이 정말 그 5년의 저주라고 볼까요? 5년의 저주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정부도 90년대 이후에 87년 민주화 이후죠. 경제의 성장 방식이 나쁜 일자리 만들고 노동시장 양극화 만들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성장 방식을 바꾼 정부도 없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여기 빈칸으로 남겨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네. 지금까지 관련은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지만 아마 이 미래 전략을 짜고 전망을 내오는 것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여기 자료집에는 몇 가지 데이터를 집어놨는데 더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그건 일단 뺐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권 교체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문재인 정부 들었었고 그다음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 들었었습니다. 국민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럼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나아졌는가를 질문하게 될 겁니다. 저는 민주당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민주당의 이념적 성향은 놀랍게도 저도 믿을 수 없지만 유럽의 일반 평균적인 3인당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념적인 거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 부분에서 사회 인권 부분에서 약간 보수적인 측면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지지받고 선거 정치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합니다. 그러면 정권을 교체한 그 정치 세력이 자신들이 꿈꾸던 것들을 실현했느냐,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인 거죠. 근데 거기에 정치에 그 전환의 정치엔 선거 정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안에 생산자 정치가 있고 관료 정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 정치를 통해 대전환과 기본사회나 사회적 전환을 얘기하지만 이 생산자 정치와 관료 정치의 필터를 통과하면서 다 다른 모습이 변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이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관료 정치를 통과하면서 그 혁신적이고 전환적인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산자 정치는 대기업입니다. 기업들은 로비를 하지 않아도 투자와 예를 들면 고용이란 그 이슈를 쥐고 있기 때문에 로비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이해들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한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선거 정치는 시끄러운 정치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시끄러운 정치에서는 몇 번의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생산자와 관료 정치라는 보이지 않는 정치에서 승리한 적이 있느냐? 자,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정체는 누가 견제하나요? 이런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자 정치와 관료 정치를 어떻게 재제도화할 거냐가 결국은 선거 정치의 승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고 앞에 생산과 분배의 과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이 필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전체 유권자의 지형을 2022년에 민주당이 분석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과거의 진보와 보수 이념 구도로 변화하지 않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맞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여기 보면 평화의 평등, 친환경 성장, 그다음에 민생 우선, 개혁 우선 여러 가지 지형으로 유권자들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엔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향하는 그 지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를 들면 비전과 전략을 내오고 그거를 장기적 관점에서 실현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그다음에 그 힘이 이 생산자와 관료 정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장막 아니면 거부권 이걸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세 가지 경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선택지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 앞에. 첫 번째는 현재 패러다임을 계속하는 겁니다. 메가 프로젝트 아마 현재 패러다임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저는 국가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야 되는 거죠. 국가와 기업의 성장이 예를 들면 우리 모두의 성장에 대해서 돌아올 것이냐. 증세가 수반되지 않고 아마 그것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폭적인 복지 확대가 없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죠. 하지만 경로 1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가장 낮죠.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한 거. 두 번째 경로는 현거에서 증세와 복지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겁니다. 아마 AI 중심의 사회는 훨씬 더 양극화되고 예를 들면 취약계층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두터운 복지가 필요할 거고 그 부분에서의 증세와 복지 확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낮지만 지속 가능성은 중간이고 중간 정도, 통합성도 한 중간 정도 될 거다. 마지막 경로는 우리가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경로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장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숙련 노동자를 줄이고 그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걸 자동화하고 또는 AI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 이게 성장 방식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그 성장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성장 방식을 바꾸는 건데 그 성장 방식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것을 만약 실현한다면 저는 현실성으로는 낮지만 지속 가능성과 사회 통합성은 굉장히 높을 거다. 이런 관점을 고려하시면서 미래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발제가 있으셨는데요. 바로 단상 정리를 한 1, 2분 안에 하고 토론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행사가 지금 국회 방송,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발제를 공교롭게 저희가 기존 포맷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토론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실 전문가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환 시대는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맷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아무튼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첫 번째 발표에서 혁신 전환 역량 그리고 사회 전환 역량의 두 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그래서 빨리 전환하는 그런 사회를 그려셨고요. 두 번째 발표에서는 성장과 분배에 관련된 부분을 과거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제가 요즘 글 쓰고 있는 타원 이론이 생각나더라고요. 타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점에서의 거리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합쳐지면은 원이 되거든요. 원에서 거리가 한 초점에서 거리가 같은 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철희 교수님을 먼저 모시고 첫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태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교수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한 국가 전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잘 결합을 한 굉장히 좋은 발표였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왜 필요할 것인가? 오늘 이제 발표를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두 가지 축으로 이제 말씀하셨고 어떤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이제 보고 났더니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가 기본 사회에 관련된 정책들이 왜 지금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지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발표에서는 이제 정해진 미래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변화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그런 건 이제 주어진 미래로 주어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발표에서 말씀하신 사회 역량 전환이라든가 또는 혁신 역량 전환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 많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역량 전환과 관련된 예를 들어 기본 사회에 관련된 그러한 정책이 잘 수행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연구하는 인구 분야 같은 경우에 인구 변화의 추이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변화의 충격도 훨씬 더 많이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고용이 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늘고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 되는 그런 충격도 많이 완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책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정책들로 부각이 될 것 같고, 또 정책의 내용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인구 대응 정책은 아니겠습니다만 같이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훨씬 시너지가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주로 포용적인 사회에 방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변화라든가 산업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좀 완화를 하고 그분들을 보호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보건대는 그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기본사회 그 위원장님께서 그 산업혁명 그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영국에서 하필이면 영국에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나타났는가? 좀 소소설이긴 합니다만 복지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구빈법이 통과가 되었고, 그러니까 구빈법이 통과가 되니까 적어도 그 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굶어 죽을 염려는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부문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큰 모험이지만 사회 안전망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험을 감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혁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 그 혁신 역량, 기술 변화라든가 혁신 역량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포용성뿐만이 아니라 유연성이라든가 역동성에도 좀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의 인력이라든가 자원이 잘 배분이 되고 더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만 이 기본적인 사회가 그런 기술 변화라든가 산업 변화를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그 기본 사회에서도 그런 뭐 복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바로는 뭐 기본 교육이라든가 기본 금융이라든가 그런 좀 여러 방면에 걸친 그런 정책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런 앞에 말씀드린 어떤 이동성이라든가 역동성 그리고 유연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 정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두 가지 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상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좀 배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아까 산업혁명 그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산업혁명을 할 때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민주화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사회복지 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역할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기술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의 공권력이 많이 그 해체를 했다는 것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기계 파괴 운동도 일어나고
자동 탈곡기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불질러 버리는 그런 폭동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 공권력에 의해서 분쇄가 됐습니다. 이게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의 어떤 그 노력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상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조정하고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두 분 발표에 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행의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영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런 것을 이제 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오세훈 총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이전하는 데는 굉장히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이 얼마나 클지는 사실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행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줄이면서도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략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동식 교수님은 이제 세 가지 미래를 말씀하셨고 앞선 발표는 이제 네 가지 미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all or nothing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인데 어느 것이 더 가능하고 비용이 적으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잘 따져서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두 분 다 이 연구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그 미래 전망과 미래 전략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동성, 역동성,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두 가지 축에 사실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행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태수 교수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수입니다. 저도 이 미래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관심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 토론에 임해 봅니다. 김영삼 정부가 열린 시장 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 과제, 김대중 정부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비전 2025, 노무현 정부 함께 가는 대한민국 비전 2030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이명박 정부 국가 장기 비전 미래 비전 2030,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 문재인 정부 혁신적 포용 국가 미래 비전 2045, 윤석열 정부 미래 비전 2050. 각 정부마다 사실은 미래 비전을 발표하지 않은 정부가 없고 윤석열 정부는 뭐 발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불운하게도 이재명 정부도 드디어 미래 비전을 연구하고 본격적으로 발진했다라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다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중에서 노무현 정부의 미래비전 2030 정도만 각인되어 있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별로 기억하지 않는 이런 미래비전 작업이 또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으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주최 측으로부터 윤홍식 교수께서 하신 제2발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걸로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현란한 그 PPT를 보셨을 테고 아마 짧은 시간 내에 이해하시기는 불가능하다. 저희 뭐 이런 분야에
학계에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도 윤홍식 교수의 저 글을 다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 해설자 역할을 좀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윤홍식 교수와 함께 많은 작업을 하고 지금도 고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윤홍식 교수의 저 관점이나 주장들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홍식 교수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도전적 환경의 변화, 위기, 미래 비전을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하는데, 이거는 각국의 제도적 필터, 즉 생산 분배 체제, 뭐 프로덕션 디스트리뷰션 리즘이라고 하면 PDR이라고 할까요? 뭐 이거를 거쳐 작동한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지도 않다. 그러니까 수렴 속에 다양성이 있다. 이런 거고, 따라서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이 필터를 얘기해야 되고, 이 필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희망의 서곡을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갖는 함의는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체제론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제 1발제에서 들으셨다시피 혁신 성장 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그런 체제론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뭐 이런 어떤 그 개별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분야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산업이라든지 여러 그 세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체제론으로 묶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시사점을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체제론적 관점을 빼버리고 나면 각 분야마다 좋은 얘기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아름다운 돌을 그냥 다 모아놓고 그 돌을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돌들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그런 작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에는 때로는 뭐 아름답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접합이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등등. 따라서 체제론적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미래 비전에 또 윤 교수의 이야기를 적용했을 두 번째는 말씀드린 이 제도적 필터링의 역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래 비전을 얘기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뭐 45년이든 50년이든 상이 있다 그러면 그 상으로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느냐, 이 필터링을 거쳐서 그런 부분, 아까 뭐 현란하게 뭐 엄청난 많은 그 플로우 차트 안에 그 다양한 화살표가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식의 이 필터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래 비전에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고 나중에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것일 거다. 그래서 제 1발제에서 보면 이제 혁신 전환 역량, 사회 전환 역량 이런 것들을 필터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긴 한데 매우 추상적이다. 그걸로 이 어떤 작동 원리를 이야기하고 이러기에는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윤홍식 교수의 이 미래 비전에 얘기하는 두 가지 큰 어떤 함의를 좀 더 곱씹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약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윤홍식 교수가 얘기한 것에 뭐 따져볼 부분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내지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이럴 부분, 특히 이제 이 생산 분배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체제로는 뭐 이미 학술적으로 비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오랫동안 얘기해왔고, VOC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절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체제론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생산분배 체제를 얘기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낯설거나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윤홍식 교수가 얘기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생산분배 체제를 그럼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첨단 제조업, 그리고 수출 주도, 그리고 노동과 복지의 이중화, 그리고 부동산 자산 이런 형태의 어떤 것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 깊이 있는 토론과 거기에서의 어떤 그 논의들을 통한 좀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수님 이제 마무리를. 네, 그리고 이제 메커니즘을 밝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윤홍식 교수와 같은 이 관점을 이제 좀 더 그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본다고 했을 때, 특히 미래비전에 적용을 해본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좀 그 생각을 해볼 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045년 내지는 2050년의 시계를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제도적 필터링이라고 하는, 지금의 생산분배 체제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그대로 그때까지도 작동 가능할 거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어떤 필터가 있는데 엄청난 그런 그 생각하지 못했던 이 오염물질이 밀려 들어올 때는 그 필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박살이 나든지 아니면 그 필터는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많은 이 서구의 학자나 윤홍식 교수의 이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생산분배 체제나 그와 비슷한 제도적 필터링이라는 것이 2045년 이거를 전망하거나 거기에 적용할 때에도 맞냐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일부 아이언 고프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경인사에 사는 데에서도 잘 부각이 안 되고 있고, 윤홍식 교수도 필터링 안에서 이거는 뭔가 작동되는 그냥 하나의 흘러들어오는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기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태 체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 분배가 아니고 생산 분배 생태 체제 정도의 그런 정도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야만 미래 비전에 걸맞는 그런 틀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 교수님 발표를 잘 해설해 주시고 숙제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